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밑을 파기만 하면 황금이 쏟아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돈이 되는 울창한 열대림과 기름진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바다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가 탐내는 희귀 광물들이 널려 있죠. 이런 나라라면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회의 땅이라 부르는 동남아시아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분명 자복이 터진 수준을 넘어 자원 로또에 당첨된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은 수십 년째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여전히 낮고 빈부격차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하늘은 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린 듯 하면서도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를 함께 내린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 축복받은 땅 동남아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치가 썩어서일까요? 아니면 국민성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설계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한번 펼쳐봅시다.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정말 사기 캐릭터 수준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숨통이라 불리는 물라카 해협을 끼고 있고 기후는 1년 내내 따뜻해서 씨만 뿌리면 농작물이 쑥쑥 자랍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 1위이고 베트남은 커피와 쌀 수출의 거물이죠. 태국은 세계의 주방이라 불릴 만큼 식량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역설이 발생합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매달 통장에 수십억 원씩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기술을 배우고 싶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데 굳이 머리 싸매고 복잡한 반도체를 만들거나 정밀 기계를 개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원자재 팔아서 번 돈으로 외국에서 좋은 물건 사다 쓰면 그만이니까요. 이게 바로 동남아시아가 제조업 강국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땀 흘려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연마할 때 이들은 자연이 준 선물에 취해 쉬운 길만 택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원 가격은 주식 차트보다 더 요동칩니다. 원자재 값이 폭락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고 결국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지 못한 채 영원히 개발도상국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자원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노르웨이나 호주 같은 나라도 자원이 넘쳐나지만 세계적인 부국이잖아요? 그럼 동남아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 바로 식민지 시대의 유령입니다. 여러분은 동남아 국가들이 독립했으니 이제 식민지 지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동남아를 지배할 때 그들은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빨아먹기 좋은 곳으로 설계했을 뿐이죠. 도로와 철도를 깔아도 현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륙의 자원을 항구로 빨리 실어 나르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도의 지식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대신 농장에서 말 잘 듣는 노동자만 필요로 했죠. 이 구조가 독립 후에도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독립은 했지만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착취에 최적화된 상태로 남겨진 것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추출적 제도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자원을 뽑아먹기 딱 좋은 구조, 동남아 가난의 뿌리는 바로 이 잔인한 설계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동남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후덥지근한 날씨와 울창한 정글이 떠오를 겁니다. 저 날씨가 좋아서 먹을 게 많으니 사람들이 나태해진 거 아니냐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하고 편파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문제는 날씨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열대 기후는 인간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보다 전염병이 훨씬 더 창궐하기 쉽고 고온다습한 기후는 기계장치를 금방 부식시킵니다. 무엇보다 이 어마어마한 더위 속에서 노동 효율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사무 업무조차 힘든데 국가 전체에 에어컨을 돌릴 전력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죠. 게다가 지형은 또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가 넘습니다. 필리핀도 7,000개가 넘죠. 나라를 하나로 묶는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깔려고 해도 다른 나라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이 듭니다.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물류 비용 때문에 물가는 비싸지고 인프라 격차는 벌어집니다. 지리적 조건 자체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통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17,000개의 섬에 똑같은 수준의 전기를 공급하고 학교를 세우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씁쓸한 현실 하나를 더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정경유착과 부패의 대물림입니다.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특정 가문이나 군부 세력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가문, 인도네시아의 수아르토 가문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권력자들은 굳이 국민들을 교육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냥 자원 채굴권이나 수출권을 자기들 측근에게 나눠주고 뒷돈을 챙기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거든요.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권리를 주장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교육 예산보다는 군비나 경찰력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시위를 안 해?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오늘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 경제가 다시 정치의 부패를 먹여 살리는 이 끔찍한 공생 관계가 동남아시아의 성장을 멈춰 세운 겁니다. 자, 그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요즘 공장 많이 들어오고 발전하던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동남아로 몰려가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건 동남아가 스스로 일어선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값싼 노동력 때문일까요? 현재 동남아시아가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중진국 함정입니다. 저임금 노동력으로 신발이나 옷을 만들며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해졌는데 그 다음 단계인 첨단 기술 산업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기술력은 제자리 걸음이니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국 내에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인재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결국 남의 나라 공장 노릇만 하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 땅에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설계도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저 조립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의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자본의 역습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원을 팔고 공장을 돌리지만 정작 그 돈은 다시 선진국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동남아의 열악한 금융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니 부자들은 재산을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국가 발전에 쓰여야 할 자본이 밖으로 새 나갑니다. 게다가 원자재를 추출하는 대규모 장비와 기술은 모두 선진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땅 파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선진국 기계값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현대판 노예제도일까요? 자원은 동남아의 것인데 그 자원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기괴한 구조가 수백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탈탄소와 친환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말레이시아의 파뮤 같은 자원들이 이제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죠. 선진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동남아의 주력 수출품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과거에 마음껏 석탄 떼고 숲을 밀어 부자가 되었으면서 이제 막 성장하려는 동남아에게는 지구를 위해 참으라고 말합니다. 동남아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자원이 있어도 팔기 힘들고 안 팔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가 많은 동남아시아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노 섬으로 옮기려는 이유도 바로 도시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에 써야 할 막대한 예산을 도시 이전과 방어벽 건설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인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동남아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원이 너무 많아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게 만든 자원의 저주,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착취적 시스템, 섬이 많고 더운 지리적 페널티, 소수 가문이 부를 독점하는 부패한 정치, 그리고 핵심 기술 없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중진국 함정까지. 이 모든 악재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혀 동남아시아라는 거인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IT 강국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며 아예 자국 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라고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기술을 가르치고 공장을 돌려라 라고 선언한 거죠.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이 준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드라마가 언젠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저렴한 휴양지로서의 동남아만을 기억하게 될까요? 확실한 건 자원 그 자체가 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는 땅속에 있는 황금이 아니라 그 황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이 거대한 저주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비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을 그리고 경제라는 메커니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